폴란드를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벨라루스 대통령의 협박은 세계를 경악하게 했고 유럽 전체를 긴장시켰습니다. 나토는 주저했고 유럽연합은 망설였습니다. 그 절망적인 순간 폴란드가 내린 단 하나의 결정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그 결정의 주인공은 다름 아닌 대한민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유럽의 시선은 아시아의 한국에 집중되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현장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대한민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에릭 슈나이더입니다. 독일 출신으로 유럽전략안보연구소에서 20년 넘게 군사 전력과 안보 위협을 분석해온 군사 전문가입니다. 나토의 동부 전선과 러시아 벨라루스 블록의 움직임을 지켜봐왔고 수많은 위기 상황을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그 봄날 제가 본 광경은 지금껏 어떤 분석보다도 저를 긴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날 벨라루스 대통령이 텔레비전에 나타났을 때 저는 베를린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루카셴코의 첫 마디부터 심상치 않았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미사일을 생산하고 있다는 발언이 나왔을 때 저는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위협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그는 폴란드를 직접 겨냥하며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내뱉었습니다. 폴란드가 계속 도발한다면 지도에서 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말싸움이 아니라 전쟁 선포에 가까웠습니다. 벨라루스는 말로만 끝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부터 국경 근처로 군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독일 정보기관으로부터 위성사진들을 받아보았는데 그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폴란드 국경에서 멀지 않은 곳에 수많은 전차와 미사일, 그리고 각종 무기들이 집결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실전을 위한 준비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러시아에서 온 장비들이었습니다. 최신형 전차들과 각종 무기들이 벨라루스로 속속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벨라루스의 독자적 행동이 아니라 러시아와 함께 계획된 위협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정보를 독일 국방부에 긴급히 보고했지만 돌아온 답변은 실망스러웠습니다.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원론적인 말뿐이었습니다. 나토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브뤼셀에서는 연일 회의가 열렸지만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실질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우크라이나 문제에 집중하느라 여력이 없었고 프랑스는 러시아와의 대화를 원했습니다. 독일은 에너지 문제 때문에 강경 대응을 주저했고 다른 나라들도 각자의 사정이 있었습니다. 그 사이 폴란드는 홀로 서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정부는 연일 국제사회에 도움을 호소했지만 돌아오는 것은 우려한다는 말뿐이었습니다. 폴란드 국민들의 불안은 극에 달했습니다. 국경 지역 주민들은 짐을 싸기 시작했고 수도에서는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정부는 우리를 지킬 수 있느냐는 절규가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아팠습니다. 한 나라가 이렇게 외롭게 위기에 맞서야 한다니 과연 우리 유럽의 연대는 무엇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폴란드는 분명 우리의 동맹국이었는데 정작 위험한 순간에는 모두가 뒤로 물러서고 있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폴란드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두다 대통령과 모라비에츠키 총리는 비밀회의를 거듭했고 전혀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전통적인 서방 동맹국들이 등을 돌린 상황에서 그들은 아예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린 것입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선택의 대상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대한민국이었습니다. 처음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의아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일까? 유럽에서 한국 무기라는 것은 그리 익숙한 이름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이 기술적으로 발전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유럽의 복잡한 군사 환경에 과연 적합할지는 의문이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는 확신에 찬 모습으로 행동했습니다. 바르샤바에서 한국 방산업체들과의 긴급 협상이 시작되었고 놀랍도록 빠른 속도로 대규모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 등 한국의 주력 무기들이 폴란드로 향하게 된 것입니다. 계약서에 서명하는 폴란드 국방장관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불안이 아닌 희망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도 싸울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곧 한반도에서 만들어진 강철 무기들이 유럽 땅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과연 이 선택이 옳은 것일까? 한국 무기가 정말 폴란드를 지킬 수 있을까? 하지만 한편으로는 폴란드의 용기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이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길을 찾아 나서는 그들의 모습에서 진정한 용기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예감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무기 구매를 넘어선 훨씬 더 큰 변화의 시작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폴란드와 한국 두 나라가 만들어갈 이야기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을지 저는 숨죽이며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유럽 전체의 운명을 바꿀 역사적 순간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폴란드가 대한민국과의 대규모 무기 계약을 공식 발표했을 때 저는 솔직히 적잖이 당황했습니다. 제 주변의 유럽 군사 전문가들도 반응은 비슷했습니다. 한국? 왜 나토 체계에서 이탈하려는 거지? 라는 의문이 곳곳에서 쏟아졌습니다. 유럽 전장에서 한국산 무기라는 이름은 그다지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제 스스로도 K2 전차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접한 적은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론상의 자료일 뿐이었습니다. 실전에서 그것도 유럽 대륙의 혹독한 전장 환경에서 과연 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회의로는 폴란드 현지 언론과 정치권에서도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보수 성향의 가제타 폴스카는 한국 무기는 값싼 대체제일 뿐 진정한 방위력과는 거리가 멀다며 정부를 맹비난했습니다. 야당인 시민연합의 도널드 투스크 전 총리는 국회에서 대한민국은 나토 회원국도 아닌데 왜 검증되지 않은 무기체계를 도입하느냐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심지어 국민들 사이에서도 우리가 왜 생소한 아시아 무기로 목숨을 맡겨야 하느냐는 불만이 거리 곳곳에서 터져나왔습니다. 바르샤바 시내에서는 K무기 반대 시위까지 벌어졌고 일부 극우 세력은 폴란드를 실험장으로 만들 것이냐며 격렬히 항의했습니다. 유럽 언론들의 반응은 더욱 냉소적이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폴란드의 절망적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무기 도입을 비꼬았고 프랑스 르 피가로는 검증되지 않은 K무기, 과연 러시아를 막을 수 있을까라며 의구심을 드러냈습니다. 독일의 슈피겔은 아예 폴란드가 도박을 택했다며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심지어 이탈리아의 한 방송은 K-팝은 좋지만 K전차는 글쎄요라는 조롱 섞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저 역시 이런 기사들을 읽으며 마음 한편으로는 동감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유럽의 복잡한 지정학적 환경에서 아시아 무기가 과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미지수였으니까요. 저는 당시 베를린 본사에서 이 상황을 정리하며 내부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었습니다. 보고서의 초안 제목은 폴란드의 한국 무기 도입 기회인가 위험인가였고 결론 부분은 신중하게 관찰할 필요가 있으나 위험 부담이 상당히 높다는 내용으로 채워졌습니다. 특히 나토 표준 탄약과의 호환성 문제, 정비 부품 공급망의 불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실전 경험 부족을 주요 우려사항으로 지적했습니다. 또한 혹독한 유럽 겨울 환경에서의 작동 안정성, 러시아제 무기와의 성능 비교, 그리고 폴란드군의 새로운 무기체계 적응 기간 등도 변수로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폴란드 정부는 이런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고 생각보다 훨씬 단호하게 밀어붙였습니다.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전통이 아닌 성능을 선택했다며 확고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폴란드 육군 참모총장 야로스와프 미카 대장도 위기 상황에서는 검증된 관례보다 혁신적 해법이 필요하다고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들의 표정에서는 절박함과 동시에 묘한 확신이 엿보였습니다. 4월 초 한국 방산업체 관계자들이 바르샤바에 도착했습니다. 현대로템과 한화시스템, 그리고 LI진엑스원의 기술진들이 대거 파견되어 폴란드 국방부 및 육군 관계자들과 수차례 기술 협의를 가졌습니다. 이들은 단순한 무기 판매가 아닌 기술 이전과 현지 생산, 정비체계 구축, 그리고 폴란드군 교육훈련까지 포함한 통합 패키지를 제안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핵심 부품의 폴란드 내 합작 생산까지 검토한다는 파격적인 조건이었습니다. 이는 기존 서방 무기업체들의 일방적 수출 방식과는 확연히 다른 접근법이었습니다. 드디어 첫 K2 전차 수송선이 그단스크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직접 보기 위해 베를린에서 차를 몰고 폴란드로 향했습니다. 6시간의 운전 끝에 항구에 도착했을 때 제가 본 것은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화려한 첨단 장비 도입식이나 대규모 언론 행사 같은 것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한국 기술진들이 낡은 항구 창고에서 묵묵히 포장을 풀고 부품들을 정리하는 모습만 보였습니다. 언론진들이 몰려있기는 했지만 대부분 비판적인 시각으로 취재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팀의 작업 방식이었습니다. 이들은 특별한 선전이나 과시 없이 그저 폴란드 병사들과 함께 무릎을 꿇고 전차 내부를 뜯어보며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는 손짓 발짓을 동원해서라도 끝까지 이해시키려 노력했습니다. 한 한국 기술자는 전차 엔진룸을 가리키며 폴란드 정비병에게 열심히 설명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심지어 몇몇 기술자들은 기본적인 폴란드어 인사말을 배워와서
현지 군인들과 소통하려 애쓰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이는 제가 그동안 봐왔던 서구권 방산업체들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국이나 독일, 프랑스 업체들은 대개 화려한 프레젠테이션과 대규모 시연회로 무장해서 왔습니다. 고급 호텔에서 성대한 만찬을 열고 정치인들과 고위 관료들을 초청해 화려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은 그런 것보다는 실제 현장에서의 교육과 기술 전수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의 가방에는 화려한 브로슈어 대신 두꺼운 기술 매뉴얼과 교육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현지 언론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했습니다. 폴스카 타임스는 과연 이 아시아 전차들이 러시아 T-90을 상대할 수 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고, 워시나 포스트는 폴란드가 실험용 쥐가 되었다는 자극적인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한 TV 방송은 K2 전차를 아직 검증받지 못한 신참이라고 불렀고, 또 다른 신문은 한국인들이 유럽 전쟁을 이해나 할까라는 조롱 섞인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현장에서 한 가지 강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들은 과시가 아닌 실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폴란드 기갑부대 지휘관인 야누시 코발스키 대령이 K2 전차 조종석에 직접 앉아보는 모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표정이었던 그가 몇 분 후 놀라운 얼굴로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다릅니다.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기입니다. 라고 말하는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특히 K2의 능동방어 시스템과 화력 통제 장치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습니다. 이런 기술이 가능하다니 믿을 수 없습니다. 라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현지에서는 여전히 회의적 시선이 가득했지만 한국팀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묵묵히 기술을 전수하고 장비를 점검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에서는 우리가 가져온 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신뢰라는 메시지가 느껴졌습니다. 어떤 비판에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들의 일에만 집중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강한 인상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이 실제 전장에 투입될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조용한 시작이 곧 유럽 전체를 뒤흔들 놀라운 변화의 전주곡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폴란드의 결정이 본격적으로 실행되자 유럽 각국의 반응은 한층 더 냉소적으로 변하였습니다. 폴란드 현지에서도 여론은 악화일로였습니다. 언론은 연일 정체불명의 무기라며 K2 전차를 폄하했고, 전시작전에서 호환성도 검증되지 않은 외부 체계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폴란드 최대 일간지인 가제타 비보르차는 사설에서 우리는 언제부터 아시아의 실험 대상이 되었는가라며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방송에서는 한국 무기의 도입을 K-팝보다 못한 K-전략이라고 조롱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을 들었을 때 잠시 멈칫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무기 논쟁이 아니라 하나의 문화를 향한 비하였고, 동시에 동맹으로서의 신뢰마저 흔드는 발언이었기 때문입니다. 폴란드 국영방송 TVP에서는 한류는 좋지만 한국 무기는 아직 이르다는 논평을 내보냈고, 민영방송 TV에는 우리가 K-드라마를 보듯 전쟁도 판타지로 여기는 것인가라는 독설까지 퍼부었습니다. 폴란드 내부 정치권에서는 한국 무기 도입을 둘러싼 논쟁이 극도로 고조되었습니다. 야당인 시민연합과 폴란드 농민당은 연일 국정감사를 요구하며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대규모 도입이 국가 재정에 과도한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국방 안보마저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며 계약 전면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특히 현 집권당인 법과정의당이 전 정권 하에 체결한 방산 계약을 그대로 추진한 데 대해 정치적 책임론이 불거졌습니다. 국회에서는 연일 격론이 벌어졌습니다. 야당 의원들은 한국 무기는 나토 표준에 맞지 않아 긴급 상황에서 다른 동맹국과의 합동작전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고, 유지보수 비용과 부품 조달의 어려움으로 인해 장기적으로는 더 큰 손실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지어 일부 의원은 한국이 우리를 이용해 자국 무기를 홍보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바르샤바 대학의 군사학과 안제이 노바크 교수는 한국과의 무기 협력이 기술 이전과 자립적 방위력 확보로 이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라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폴란드 국제문제연구소의 마리아 코발스카 연구위원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위협이 현실적인 상황에서 검증되지 않은 무기 체계에 의존하는 것은 도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언론은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냈고, 국민 여론 역시 찬반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이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조사에 따르면 한국 무기 도입에 대해 반대 48%, 찬성 35%, 모름 17%로 반대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특히 50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반대 의견이 60%를 넘었고, 전통적인 서방 무기가 더 안전하다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저는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국면을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인의 기고문에서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폴란드는 단순히 무기를 구매한 것이 아니라 자주국방이라는 거대한 방향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 무게는 단순한 장비 교체 이상의 것이며 국가 정체성과 안보 철학의 근본적 변화를 의미한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고립된 존재는 폴란드에 파견된 한국 방산팀이었습니다. 저는 우연한 기회로 그들을 직접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바르샤바 근교 루블린 군기지 인근 훈련장에서 기술 검수 과정을 참관하던 중 조용히 한쪽 구석에서 야전 수첩을 펼치고 교육용 설명서를 손으로 일일이 번역하던 한국 기술자를 보았습니다. 그는 외부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임무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을 때 그는 잠시 고개를 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무기가 여기서 버티면 그게 곧 증명 아닙니까? 말보다는 결과로 보여드리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그들이 단순한 판매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기술과 조국의 명예를 걸고 온 진정한 파트너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은 아직 유럽 사회에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유럽 주요 언론은 여전히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프레임을 앞세워 한국 무기를 배척했고 나토 내부에서도 비표준 체계는 긴급작전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회의론이 지배적이었습니다. 독일의 비어트 데르 타게스차이퉁은 폴란드의 모험은 유럽 전체의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경고했고 영국 텔레그래프는 나토의 표준화 노력에 역행하는 선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체코, 이탈리아 등의 방산업체들은 이 틈을 타서 자국 무기 홍보에 열을 올렸습니다. 프랑스 탈레스 그룹은 검증된 K사, 자주포야말로 유럽 전장의 최적 해답이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내보냈고 독일 라인메탈은 레오파르트의 신뢰성은 수십 년간 증명되었다며 반격했습니다. 체코의 엑스칼리버 아미는 동유럽 지형에 최적화된 우리 무기 체계를 강조했고 이탈리아 레오나르도는 나토 완전 호환 시스템을 앞세워 공세를 펼쳤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이런 압박 속에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일부 국방부 관료들 사이에서는 정말 옳은 선택이었나라는 의문이 제기되었고 심지어 계약 조건 일부를 재협상하자는 목소리까지 나왔습니다.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모든 옵션을 열어두고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애매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저는 연구소 내부에서 열린 전략회의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은 수치와 이론이 무기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전만이 정답을 알려줄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하지만 제 동료들 대부분은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과연 유럽의 혹독한 현실을 견딜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과 함께 거대한 도박을 택했습니다. 하지만 그 도박은 외롭고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지지 세력은 날로 줄어들었고 각계각층의 압력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유럽 전체가 등을 돌린 상황에서 폴란드와 한국은 서로만을 믿고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시 폴란드 대통령실의 한 고위 관계자가 저에게 조용히 말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이가 등을 돌렸지만 우리가 믿는 건 한 가지입니다. 전장의 결과는 거짓말하지 않으니까요. 우리는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진실로 드러나는 순간이 오기만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 속에서 진정한 시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전환의 순간은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폴란드 남부 훈련장에서 K2 흑표 전차가 참가하는 대규모 실전 훈련이 열린다는 소식을 듣고 저는 현장을 직접 찾았습니다. 당시까지도 저는 마음 한편으로 의구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과연 아시아에서 온 이 무기들이 유럽의 혹독한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하지만 그날 저는 그 모든 의심을 완전히 버리게 되었습니다. 훈련은 이른 새벽에 시작되었습니다. 짙은 안개가 자욱하게 낀 구릉지대에서 K2 전차들이 조용히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상대편은 폴란드군이 기존에 운용하던 독일제 전차들이었습니다. 지휘관의 신호와 함께 훈련이 시작되었을 때 저는 눈을 의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대한 K2 전차가 마치 살아있는 동물처럼 부드럽게 움직이는 것이었습니다. 무거운 철덩어리가 이렇게 우아하게 움직일 수 있다니 믿기 어려웠습니다. 특히 험난한 지형을 통과하는 모습은 감탄을 자아냈습니다. 진흙투성이 습지도 거뜬히 지나갔고 가파른 언덕길에서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마치 그 지형을 위해 태어난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것은 사격 훈련이었습니다. K2가 멀리 떨어진 표적을 향해 포를 발사했을 때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한 발에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을 보며 관측소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탄성을 질렀습니다.
움직이면서도 정확하게 맞추고 여러 개의 목표물을 빠르게 바꿔가며 공격하는 모습은 마치 마법 같았습니다. 현장에 있던 폴란드군 고위 간부들의 반응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이 전차는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과는 완전히 다릅니다라고 말하는 한 장군의 목소리에는 경외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다른 장교는 제게 다가와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했지만 오늘 보고 나니 우리가 정말 대단한 것을 들여온 것 같습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그 말에 저도 깊이 공감했습니다. K2는 단순히 성능이 좋은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유럽 전장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 추위를 견디는 힘, 험한 땅을 달리는 능력, 정확한 사격, 그리고 적의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기술까지 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갖춘 작품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가 아니다. 새로운 시대의 시작이다. 이어진 K9 자주포의 시연은 더욱 감동적이었습니다. 멀리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맞추는 것은 물론이고 쏘고 나서 빠르게 자리를 옮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적의 반격을 피하기 위해 재빠르게 움직이는 그 민첩함에 모든 참관자들이 감탄했습니다. 천모 다연장 로켓의 위력은 가히 압권이었습니다. 연속으로 발사되는 로켓들이 넓은 지역을 순식간에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천둥번개 같았습니다. 훈련을 지켜본 유럽 각국의 군사 전문가들 사이에서 술렁임이 일어났습니다. 프랑스에서 온 대령은 이 정도라면 우리도 진지하게 검토해봐야겠다고 말했고, 독일 교관은 우리가 배울 점이 많다며 감탄했습니다. 체코군 관계자들의 반응은 더욱 즉각적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나자마자 한국 기술진에게 다가가 우리나라도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저는 훈련장을 떠나는 길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연구 노트에 한 줄을 적어 넣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유럽에서 진정한 실력을 보여주었다. 이제 모든 것이 바뀔 것이다. 그 문장은 곧 독일 국방부와 나토, 유럽연합에 제출될 보고서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의 선택을 비웃던 사람들이 하나둘 입을 다물기 시작했고 한국 무기에 대한 관심이 급격히 높아졌습니다. 처음에는 절망적 선택이라고 조롱하던 언론들도 이제는 선견지명이라고 평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기뻤던 것은 폴란드 병사들의 변화였습니다. 훈련에 참가했던 전차병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이제 정말 싸울 수 있을 것 같다며 웃는 그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희망을 보았습니다. 한 젊은 병사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무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우리를 지켜줄 든든한 친구 같아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무기란 단순한 기계가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희망을 주며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믿음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준 것은 철과 화약이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의 평안이었습니다. 역사의 전환점은 늘 조용히 그러나 강하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날 폴란드 훈련장에서 벌어진 일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보여준 놀라운 실력은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심과 성실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고 앞으로 일어날 더 큰 변화의 신호탄이었습니다. 훈련이 끝난 후에도 그 파급 효과는 지속되었습니다. 전차와 자주포, 다연장 로켓 등 한국산 무기들의 성능은 단순히 기록으로만 남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장에서 직접 훈련받은 폴란드 병사들의 태도와 표정, 그리고 말투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의심과 불만이 섞였던 그들의 눈빛이 점차 신뢰와 자신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훈련기지 내 병영식당에서 우연히 한 전차병과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아시아 무기라고 하니 뭔가 어색하기도 했고요. 파벨 코발스키 상병이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 무기 덕분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K2 전차 안에 앉아있으면 정말 안전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의 동료인 야쿰 노바크 일병도 거들었습니다. K9 자주포 조작 교육을 받을 때 한국 기술자분이 직접 가르쳐 주셨는데 정말 세심하게 알려주시더라고요. 단순히 무기를 판 게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변화는 개별 병사들에게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폴란드군의 전술 배치와 작전 개념에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독일제 레오파르트 전차와 자국산 기갑 장비들이 주력이었지만 이제는 K2 전차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기갑 전력 편성이 이루어졌습니다. 제11기갑 기병사단은 K2 전차 중대를 핵심 타격대로 재편성했고 K9 자주포는 4단 포병대의 주력 화력으로 배치되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천모 다연장 로켓의 전략적 활용 계획이었습니다. 폴란드군은 이 무기를 단순한 포병 지원 장비가 아닌
전략적 억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즉, 전방에서의 직접적인 충격력뿐만 아니라 적의 후방 보급선과 지휘시설을 무력화하는 기피 타격 역할까지 염두에 두고 배치하겠다는 전략이었습니다. 이는 폴란드군의 작전 교리 자체가 방어 중심에서 공세적 억제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변화는 단순한 무기 교체를 넘어선 작전 개념의 혁신이었습니다. 폴란드는 더 이상 위협을 받는 약소국이 아니라 독자적 전력을 갖춘 지역 강국으로 탈바꿈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 과정을 지켜보며 독일이 1990년대 중반 이후 점점 느려지고 있는 방산 혁신과 대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폴란드는 나토 내부에서조차 자체 군사 시스템을 완성한 선진국으로 재평가받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정부 역시 한국 측의 기술 협력 방식이 기존 유럽 방산업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서방 업체들은 대개 완성품을 납품하고 기술적 종속 관계를 유지하려 했지만 한국은 현지화와 기술 이전, 공동 유지 보수, 장비 개량까지 전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폴란드의 자립적 전력 구축을 도왔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진정한 독자 방위력 개념과 정확히 부합했습니다.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닙니다. 이는 폴란드가 진정한 군사 자립 국가로 거듭나는 역사적 계기입니다. 그 결과 무기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던 정치 세력들의 입지는 빠르게 약화되었고 여론 역시 실력을 증명한 신뢰할 만한 동맹을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직접적으로 체감한 것은 현지 주민들이었습니다.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실전 훈련에 나설 때마다 그 일대 마을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훈련장을 찾아와 관람하였습니다. 특히 러시아 국경과 가까운 동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루블린 근교의 한 농부는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야 마음 놓고 잠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무기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요. 한 초등학교에서는 아이들이 그린 K2 전차 그림을 학교 복도에 전시하기도 했고 지역 신문에서는 우리 마을의 수호신이라는 제목으로 한국 무기를 소개하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심지어 일부 지역에서는 가족들을 데리고 와서 이제 안심이 된다며 기지 외곽에서 응원 문구를 들고 서 있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광경을 보며 무기라는 것이 단순한 철덩어리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 무렵 유럽 내 군사 전문 블로그와 분석 사이트들에도 눈에 띄는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영국의 군사 전문지 제인스 디펜스 위클리는 K2 유럽 전장에 최적화된 차세대 주력 전차라는 특집을 게재했고 프랑스의 방위 전략 정보는 한국산 무기의 실전 능력, 이제는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독일의 온라인 군사정보 사이트 하르트풍크트에서는 폴란드의 K무기 도입, 유럽 방산 지형도를 바꾸다라는 제목의 심층 보고서가 게재되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회의적인 시선도 존재했습니다. 일부 프랑스와 독일 언론은 아직 실전에서 검증되지 않았다는 신중론을 유지했고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방산업체들은 유럽 표준과의 차이점을 지적하며 견제했습니다. 하지만 점차 눈으로 직접 본 자들의 평가가 이론만 내세우던 자들의 주장을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이 과정에서 더욱 강하게 결속되었습니다. 폴란드 제11기갑 기병사단의 일부 부대원들은 한국 기술진을 전우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훈련장에는 K동맹이라는 별칭이 생겨났습니다. 한국 기술자들도 폴란드 군인들과 함께 식사하고 함께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언어는 달랐지만 서로를 향한 신뢰와 존중은 그 어떤 말보다 강력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보며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계약서에 쓰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땀 흘리며 만들어가는 것이다. 한국 방산팀의 성실함과 폴란드군의 신뢰가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이익을 넘어선 진정한 파트너십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며칠 뒤 폴란드 국회는 한국 무기 계약 유지 및 확대안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찬성 387표, 반대 43표, 기권 21표라는 압도적 결과였습니다. 심지어 기존 반대파였던 일부 야당 의원들도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저는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에 보낸 기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정치적 파도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기술력과 성실한 파트너십은 그 모든 파도를 이겨내는 방파제가 된다. 이 순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은 철이 아니라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조용히, 꾸준히 신뢰를 쌓아가며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한국의 기술자들이었습니다. 희망의 씨앗이 싹트기 시작했고
곧 그것은 전 유럽을 놀라게 할 거대한 나무로 자라날 예정이었습니다. 긍정적인 변화가 이어지던 어느 날, 저는 다시금 불길한 조짐을 감지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공격이 날아왔습니다. 세계적인 금융기관들이 갑자기 폴란드를 겨냥한 경고를 발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폴란드가 무기에 너무 많은 돈을 쓰고 있다. 경제가 위험하다는 소식들이 연일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공격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국제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폴란드 돈의 가치가 떨어지기 시작했고 주식시장도 흔들렸습니다. 특히 방산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크게 빠졌습니다. 외국 투자자들이 돈을 빼기 시작했고 폴란드 경제 전반에 먹구름이 드리워졌습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이 폴란드를 흔들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정치권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야당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부를 맹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우리 경제를 망치고 있다는 주장이 연일 터져나왔습니다. 국회에서는 격론이 벌어졌고 일부 의원들은 우리가 한국의 실험용 쥐가 된 것 아니냐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이 우리를 이용해서 자기네 무기를 홍보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되었습니다. 언론의 논조도 다시 부정적으로 돌아섰습니다. 한국 무기, 우리 경제에 독이 되나라는 자극적인 제목의 기사들이 쏟아졌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텔레비전에 나와 폴란드가 감당할 수 없는 무리한 투자라고 비판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도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 무기 도입에 반대하는 의견이 다시 급상승했고 특히 경제 걱정이 큰 일반 시민들의 반발이 컸습니다. 이런 상황을 틈타 유럽의 기존 무기 회사들이 다시 공세에 나섰습니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업체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며 유럽 무기가 경제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그들은 같은 유럽끼리 협력해야 한다며 감정에 호소하기도 했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 무기가 더 저렴하다며 경제적 논리도 내세웠습니다. 가장 교묘했던 것은 안보 위협까지 거론한 공격이었습니다. 일부에서는 폴란드가 한국 무기를 들여온 것이 러시아를 더욱 자극했다며 오히려 폴란드를 비난했습니다. 평화로운 해결을 방해하고 있다는 억지 논리까지 나왔습니다. 저는 이런 말들을 들으며 분노를 느꼈습니다. 위기에 처한 친구를 도운 것이 왜 비난받아야 하는가 싶었습니다. 벨라루스와 러시아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루카셴코는 다시 도발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폴란드가 외국 무기에 의존하며 무모한 도박을 하고 있다며 조롱했습니다. 러시아군도 국경 근처에서 다시 위협적인 훈련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너희가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져와도 소용없다는 메시지였습니다. 폴란드는 다시 사면초가에 빠졌습니다. 안으로는 경제 걱정과 정치적 압박이 거세졌고 밖으로는 군사적 위협이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무기의 우수한 성능이 증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공격받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처음에는 한국 무기를 지지했던 일부 사람들조차 과연 이 길이 맞나라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습니다. 대통령은 연일 긴급회의를 소집했고 총리도 당정 협의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해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경제적 압박과 정치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상황을 지켜보며 안타까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독일 언론에 기고한 글에서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진정한 변화는 항상 저항에 부딪힌다. 폴란드가 겪고 있는 시련은 그만큼 새로운 길을 개척하고 있다는 증거다. 하지만 이런 때일수록 동맹의 신뢰가 중요하다. 한국과 폴란드 사이의 협력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진정한 동반자 관계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도 폴란드 현지의 한국 방산팀은 묵묵히 자신들의 일을 계속했습니다. 기술 지원도 하고 장비 정비도 하고 폴란드 군인들 교육도 계속했습니다. 어떤 정치적 논란에도 휘말리지 않고 어떤 경제적 압박에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성실히 해나갔습니다. 저는 그런 모습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위기도 반드시 넘어설 수 있다고 말입니다. 화려한 말이나 정치적 계산이 아니라 진정성과 실력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곧 그것을 증명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폭풍은 더 거셌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맑은 하늘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정치적 압력과 경제적 공격이 동시에 밀려오던 그 시기, 저는 다시 한번 폴란드 남동부 레셰시우프 인근에 위치한 제21포드 할레 기갑기지로 향했습니다. 이번 방문의 목적은 최근 격화된 논란 속에서도 기술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고 도입된 K2 전차와 K9 자주포의 실제 운용 상황을 분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곳에서 목격한 것은 단순한 장비 운용의 문제를 넘어선 국가 간 진정한 동지애의 현장이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한국 방산팀의 기술자들과 폴란드 병사들이 나란히 앉아 전차 궤도를 분해하며 정비 매뉴얼을 함께 검토하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기온이 영하 15도까지 떨어진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둘은 두꺼운 작업복을 입고 마치 오래된 전우처럼 자연스럽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랐지만 이제는 손짓과 눈빛만으로도 서로의 의도를 파악하고 협력하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한국 기술자가 K9 자주포 내부의 복잡한 오작동 원인을 직접 손으로 설명하며 폴란드 정비병에게 시연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엔진실 깊숙한 곳에 있는 미세한 부품까지 하나하나 가리키며 설명했고 폴란드 하사관인 마렉 코즈와프스키는 그것을 두꺼운 노트에 꼼꼼히 받아 적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런 디테일까지 가르쳐 주시다니 정말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코즈와프스키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팀이 현지 적응을 위해 기울인 노력이었습니다. 기술자들 대부분이 기본적인 폴란드어 회화를 익혔을 뿐만 아니라 폴란드의 군사 문화와 관습까지 이해하려 애쓰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폴란드 군인들의 생일이나 기념일을 챙겨주는 세심함까지 보였습니다. 한국 팀장 김대중 부장은 우리는 단순히 무기를 팔러 온 게 아닙니다. 폴란드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동반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기지에서는 매일 아침 한폴 합동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폴란드 기술진 그리고 작전 장교까지 한자리에 모여 전날의 작전 데이터를 공유하고 개선 사항을 논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참석한 날 폴란드 제11기계 화사단 작전 장교인 야누시 비엘레츠키 중령이 회의 말미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런 파트너십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단순히 좋은 장비를 얻은 게 아니라 진정한 동맹을 얻었습니다. 그 말은 형식적인 외교 수사로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고 저는 그 진정성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한국 기술진들이 폴란드 군인들의 작은 건의사항까지 세심하게 수용하고 개선안을 마련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장갑 낀 손으로도 조작하기 쉽게 버튼 간격을 넓혀달라는 요청부터 혹독한 겨울에도 엔진 시동이 원활하게 걸리도록 개선해달라는 기술적 요구까지 모든 것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폴란드 정부도 한국 측의 이런 협력 방식이 기존 유럽 방산업체들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방 업체들은 대개 일방적인 기술 제공에 그쳤지만 한국은 현지화, 교육, 공동 유지 보수, 장비 개량, 심지어 폴란드 방산업체와의 협력까지 전 과정에 적극 참여했습니다. 이는 폴란드가 오랫동안 갈망해온 진정한 독자 방위력 개념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 접근법이었습니다. 마리우시 블라슈차크 국방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우리는 비로소 무기를 수입하는 나라에서 방산 기술을 보유한 나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계약 이행을 넘어선 진정한 기술 파트너십입니다. 그 결과 무기 계약 재검토를 요구하던 정치 세력들의 입지는 빠르게 약해졌고 경제적 우려를 제기하던 여론도 점차 장기적 이익을 인정하는 쪽으로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과 폴란드는 이 위기를 계기로 더욱 강하게 결속되었습니다. 제21포드 할레 기갑기지의 병사들은 한국 기술진을 형님이라 부르기 시작했고 한국 팀원들도 폴란드 군인들을 브라더라고 불렀습니다. 훈련장에는 자연스럽게 한폴 브라더후드라는 별칭이 붙었고 양국 군인들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기지 곳곳에 걸렸습니다. 심지어 일부 한국 기술자들은 폴란드 전통 요리를 배워서 현지 군인들과 함께 식사를 준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 현장을 지켜보며 하나의 깊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진정한 동맹은 종이 위의 조약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흘린 땀과 나눈 신뢰로 만들어진다. 한국 방산팀의 성실함과 폴란드군의 열린 마음이 바로 그것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치적 계산이나 경제적 손익을 뛰어넘는 인간 대 인간의 진심 어린 협력이 그곳에서 꽃피고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변화가 폴란드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지역 주민들이 점차 한국팀을 따뜻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지 근처 레스토랑에서는 한국 기술자들을 위한 특별 메뉴를 만들어 주었고 지역 신문에서는 우리 마을의 한국 친구들이라는 제목으로 훈훈한 교류 소식을 전했습니다. 레셰시우프 시장인 에바 리바르스카는 저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인들이 와서 시끄럽게 할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우리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 분들이 정말 예의 바르고 친근해서 이제는 우리 가족 같은 느낌입니다. 며칠 뒤 폴란드 국회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한국 무기 계약 유지 및 확대안이 마침내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심지어 기존 반대파의 핵심이었던 시민연합의 일부 의원들조차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투표 후 한 야당 의원은 현장을 직접 보니 생각이 바뀌었다며 이런 진정성 있는 협력이라면 지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독일 슈피겔에 보낸 특별기고문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정치적 파도와 경제적 압박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 그러나 진정한 기술력과 변함없는 성실함은 그 모든 시련을 견디는 견고한 방파제가 된다. 폴란드와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무기 거래가 아니라 21세기형 동맹의 새로운 모델이다. 이 순간 한 나라의 운명을 바꾼 것은 첨단 기술이 아니라 따뜻한 인간애였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조용히, 꾸준히, 진심으로 신뢰를 쌓아온 한국의 기술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말보다 행동으로, 약속보다 실천으로 진정한 동맹의 의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제 희망의 새싹이 확실한 믿음의 나무로 자라났고 곧 그것은 전 세계를 놀라게 할 거대한 숲을 이룰 예정이었습니다. 폴란드 국회의 압도적 승인이 있은 지 2달 후 유럽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나토 연합훈련이 동유럽 전 지역에서 실시되었습니다. 28개국이 참가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실전 시뮬레이션이었습니다. 저는 독일 전략 분석단 자격으로 현장을 직접 관찰하며 폴란드군의 K2 전차와 K9 자주포, 천무 다연장 로켓이 나토 최고 수준의 무기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제가 지난 20년간 목격한 그 어떤 변화보다도 감동적이었습니다. 훈련은 혹독한 겨울 추위 속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영하의 날씨와 야간 작전, 그리고 고강도 전투 상황까지 현대전의 모든 시련이 총동원되었습니다. 참가한 무기들은 미국, 독일, 영국, 프랑스 등 서방 최정예 장비들이었습니다. 이런 쟁쟁한 경쟁자들 사이에서 한국 무기가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지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부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극한 추위 속에서도 K2 전차는 한 번의 고장 없이 완벽하게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오히려 일부 서방 전차들이 추위로 인한 문제를 겪는 동안 K2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해냈습니다. 폴란드 전차병들의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고 그들의 눈빛에서는 자랑스러움이 느껴졌습니다. 이제야 진짜 군인이 된 기분입니다. 파벨 코발스키 상병이 저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전차 안에 있으면 두렵지 않아요. 우리를 믿고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반드시 돌아갈 수 있다는 확신이 듭니다. 그의 동료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표정에서는 단순한 무기에 대한 만족이 아닌 조국을 지킬 수 있다는 든든함이 느껴졌습니다. 사격 훈련에서 K2의 진가가 더욱 드러났습니다. 멀리 떨어진 목표물을 정확히 명중시키는 모습은 가히 예술적이었습니다. 관측소에 있던 각국군 관계자들이 연신 감탄사를 내뱉었고 심지어 처음에는 회의적이었던 독일군 교관까지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K9 자주포의 장거리 정밀 타격은 더욱 압권이었습니다. 수십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를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에 모든 참관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천무 다연장 로켓의 위력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연속으로 발사되는 로켓들이 하늘을 가르며 목표 지역을 완전히 제압하는 모습은 마치 천둥번개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무기 시연이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완전한 승리 선언이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훈련을 지켜본 각국 대표들의 반응이 즉각 나타났습니다. 영국군 대령은 이런 성능을 직접 보게 될 줄 몰랐다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고 프랑스군 준장은 우리도 이런 무기가 필요하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독일군 기갑학교 교관의 반응이었습니다. 독일도 이제 한국에게서 배워야 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라는 그의 말에는 진심 어린 존경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즉시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국의 권위 있는 군사 전문지는 한국이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다고 평가했고 프랑스 언론은 한국은 이제 진정한 방산 강국이 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언론도 앞으로는 한국 무기를 기준으로 생각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심지어 러시아 언론조차 한국 무기의 위력을 인정하는 기사를 내보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검증되지 않은 무기라며 조롱받던 한국 무기들이 이제는 세계 최고의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술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성과 성실함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폴란드 내부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초기에 한국 무기 도입을 강력히 반대했던 정치인들조차 이제는 역사적 결정이었다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용단에 감사드린다며 폴란드가 군사 선진국이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국정연설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한국과의 협력은 단순한 무기 구입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우리 폴란드가 진정으로 강한 나라가 되는 역사적 전환점이었습니다. 한국은 우리에게 무기만 준 것이 아니라 희망을 주었습니다. 연설장에 있던 청중들은 기립박수로 화답했고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이제 폴란드 거리에서는 완전히 다른 풍경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국 무기가 지나가면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박수를 치며 응원했고 아이들은 K2 전차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습니다. 카페와 상점에서는 한국 고마워요라는 문구를 내걸었고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어 수업을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폴란드 할머니 한 분이 저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이제야 마음 놓고 잠들 수 있어요. 우리 손자들이 안전할 거라는 믿음이 생겼거든요. 한국 분들께 정말 고맙습니다. 그분의 주름진 손이 제 손을 잡았을 때 저는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다른 유럽 국가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한국 무기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고 핀란드와 노르웨이도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심지어 독일 내에서도 우리도 한국 기술을 배워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루마니아와 발트 3국도 한국과의 협력을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나토 사무총장의 발언은 역사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은 이제 서방 방위력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이는 아시아 국가인 한국이 서방 군사동맹의 핵심 파트너로 완전히 인정받았음을 의미하는 선언이었습니다. 미국도 한국의 성과에 주목했습니다. 국방장관은 한국의 혁신이 자유세계 전체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며 미한 협력을 더욱 심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미군도 한국 무기 도입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저는 이 모든 변화를 지켜보며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기술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움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는 끈기였고 파트너에 대한 진심 어린 배려였으며 약속을 지키는 신뢰였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켰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베를린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책상 위에는 폴란드 병사들이 선물한 작은 K2 전차 모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 작은 모형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몇 개월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의심과 조롱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감동과 존경으로 끝났습니다.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하며 저는 이런 문장을 썼습니다. 우리는 무기를 통해 기술을 배웠지만 사람을 통해 진정한 우정을 배웠습니다. 한국이 폴란드에 준 것은 철과 화약이 아니라 희망이었고 그 희망이 유럽 전체를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확신했습니다. 진심은 결국 통한다는 것을, 성실함은 반드시 인정받는다는 것을, 그리고 작은 나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한국이 보여준 기적 같은 이야기는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가슴 속에 남을 것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동뭉클에서는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 사연 주인공들에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감동적이거나 재미있는 실제 사연들을 제보받고 있으니 언제든 저희 공식 메일로 제보해주세요. 오늘 들려드린 사연에 공감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변 분들과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과 응원이 더욱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의 작은 즐거움이라도 되었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감동뭉클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